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트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총선이 68일 남았어요. 68일 남았는데 이제 양 정당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면접을 받고 국민의힘도 이제 결국은 면접을 보고 공천 심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컷오프를 하위 20%, 하위 10%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명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관위가 5일까지 면접을 실시하고 6일부터는 평가 항목을 종합해 공천 심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 어제 여러분들 기자회견을 했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4대 위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사실상 심리적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심리적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데 4대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해법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4대 위기를 이재명 당대표가 꼽은 것은 민생 경제, 사실상 경제가 파탄났죠.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남북관계가 사실상 한라인조차도 없는 일촉즉발의 안전핀이 다 뽑힌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저출생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 그다음에 검찰 독재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위기가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뽑은 4대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법은 기후위기 대처 및 AI 투자, 남북 한라인의 복원, 그 다음에 출생 기본소득, 이렇게 3가지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심리적 대통령의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제도 문제가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나왔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동훈과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당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게 586 운동권 세력들의 척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쟤네들이 할 만한 얘기예요. 근데 586 운동권 척결이라는 말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586 운동권의 척결보다는 아무리 친명 비명이 사실상 지금 대결 구도로 공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친명 대 비명이 사실 부딪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척결해야 될 것들은 저런 정치 검찰들과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어낸 현재의 이 윤석열 정부와 그의 정치 검찰들이 척결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은 점점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지금 계속 친명 비명의 어떤 대결 구도를 언론이 조작하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서 친문 진영과 친명 진영의 정면적인 충돌. 이거 여러분들 선거 앞두고 친명 친문 부딪혀갖고 싸우고 난장판 되면 가장 좋아할 것은 사실상의 윤석열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친문의 어떤 정권의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 들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런 윤석열이라는 사실상 최악의 대통령이 등단하게 됐고 그게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다. 그런 비판은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문재인의 윤석열의 배우가 문재인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친명과 비명의 싸움을 부채질하는 거기에 동조해서 선거 68일 앞두고 문재인 친명과 친문의 대결 구도로 가려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이번 총선의 폭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건 경선에서 떨어뜨리면 사실상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계속 민주 진영의 탈을 쓴 가면을 쓴 인간들이 친명과 친문의 대결 구도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면 더 고립될 수밖에 없고 위기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큰일 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언론이 어떤 걸 지금 부채질하고 있냐면
기존의 2020년 총선, 21대 총선은 민주당이 거의 수도권에서 압승을 하는 바람에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죠. 그때 2020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친문은 개혁 세력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친문과 친명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서 친문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실패한 정부의 어떤 일원이 돼 있지만 2020년까지만 해도 친문은 곧 개혁이었고 친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친문 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친명 의원들이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친문 의원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지역구의 친명의 의원들의 어떤 후보들이 자기 지역구에 공천장을 낸다 그래서 그것을 자객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친문 진영의 3선 이상의 중진들의 지역구에는 아무도 나가면 안 됩니까? 왜 그들은 자기네 지역구에 아무도 못 오게 합니까? 단수 공천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나갈 데가 없어요. 전부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대부분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의 친문 지역의 친문의 의원의 지역구에도 새로운 정치 세력인 친명 의원의 후보들이 당연히 그 도전장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친문 의원들이 내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이재명이 친문을 학살을 하는 것 같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그래요? 당연히 여러 명이 그 지역구에 나와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민주당의 총선의 후보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뭐 마치 내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했다 그거는 본인이 현재의 상황이나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특히 요즘 뭐 임종석 실장이나 뭐 그 지역구에서 뭐 또 다른 사람들이 붙는 임종석 의원이 나가려고 하는 데가 지금의 홍익표 의원님이 불출마 자기 지역구 포기하고 험지로 간다 그러면서 서초 을로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비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그 조상호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조상호 변호사가 그 임종석 실장의 지역구에 도전을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갖고 뭐 친명 학살이니 친명 학살이 아니라 친명이건 친문이건 저는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당연히 거기서 이긴 사람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기에 투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민주당이 교통정리가 조금 필요한 시기예요. 뭐냐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전현희 전 의원도 감사원장도 권익위원장도 종로에 나간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그 민주당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나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나요? 지역위원장이죠.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은 각상원 변호사예요. 그렇죠? 각상원 변호사랑 전현희 의원 누가 봐도 두 분 교통정리가 필요해서 사실상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동갑은 누구냐면 진선미 의원 지역구인 강동갑에다가도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은 후보들은 많고 기존에 있던 친문 세력들이 자기 지역구에 어떤 친명의 후보 한 명만 와도 자객 공천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아니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해야지 자기 지역구에는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단수 공천 얻을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라도 지금 절대 친문 간의 싸움에 여러분들은 그냥 공천에서 살아남는 사람 우리는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요즘 이철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따가 그거를 조금 당원 투표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좀 여러분들 처음부터 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윤석열을 키워서 검사들에게 권력을 넘겨줬다. 그렇죠? 그런 게 가장 원망이 커요. 저는 문재인 그 당시에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집권하시고 나서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검사들이 민주정권 5년짜리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대통령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정치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의 세상은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어요. 결국은 돈과 그런 대한민국의 정경련이라는 집단이 결국은 사법, 입법, 행정을 모두 싸그리 잡고 권력자들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척하지만 정말 가장 힘센 자들은 5년짜리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자본을 소유한 그들이 결국 자본 밑에는 언론 조중동이 있고 그 조중동과 함께 한 측의 날개에는 사법과 입법과 행정이 다 잡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1970년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겪는 경량의 시기가 이제 60년대의 시작이죠. 60년대 이제 산업화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70년대로 넘으면서 박정희 정부가 무역 무조건 수출이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무역 100억 불 뭐 달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보고 자랐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 재벌이 우리 민중을 탄압하고 민중을 통제를 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로 그러니까 재벌과 이 권력들이 우리 민중을 탄압할 때 가장 그 바보로 만들었던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뉴스로 사람들의 국민들을 속여왔고 그때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하면 뭐래요? 군인은 국방을, 경찰은 치안을, 범죄 예방을, 그 다음에 근로자는 일을,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군인은 국방만 잘하면 되고 경찰은 치안만 잘하면 되고 범죄 예방만 잘하면 되고 학생은 공부나 해라. 근로자는 일만 해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땡전 뉴스로 국정 홍보는 알아서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각자 역할 분단론을 하면서 사실상 민중을 개돼지로 삼으면서 경제 발전에 올인을 하면서 그 이면에는 민중의 희생이 따라왔었죠. 엄청난 민중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태일이라는 노동자들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분신 자살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역할 분담론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그리고 눈을 멀게 하면서 사실상 본인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기득권 권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빈틈이 새기 시작한 게 이제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자 일만 하는 근로자 성실한 근로자에서 이제 노동자의 투쟁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공장에 있어야 될 노동자들이 광장에 나오고 도서관에서 니들은 공부나 해라라고 했던 학생들이 짱돌을 들면서 교문 밖으로 민주화를 외치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열기가 불어넣으면서 도서관에 있어야 될 학생들이 광장에 나오고 그런 공장에 있어야 될 노동자들이 광장에 나와서 같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늘 대한민국 독재 정부 뒤에는 그 당시에 운동권들이 얘기했던 게 대한민국 독재 정부 박정희 전두환 정부 뒤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미 성향이 강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불씨가 됐었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농민들은 사실상 엄청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정부가 저곡과 저곡 수매를 하면서 도저히 농사를 지어서는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그 농경 문화 자체를 파괴를 하면서 농촌에 있던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일자리가 이제 없으면서 서울로 직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 누가 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젊은 어린 여공들, 남자들이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서울로 대거 상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공순이 공돌이라는 소위 그분들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죠. 그분들이면서 서울 집중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서울 집중화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친재벌 정책을 펼치면서 대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농촌을 파괴하면서라도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젊은 시골에 있었던 지방에 있었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젊은들이 대거 서울로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 노동자들은 서울에 와서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실 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과거 60년대, 70년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1980년대 여러분들 오시면서 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엄청난 노동자들이 광장에 나오면서 투쟁을 한 결과 임금이 몇 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아마 지금 그 시절에 투쟁을 했던 노동자들 대부분이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노동자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차를 구입했던 분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87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어떤 여러 사회 각 분야에서 여태까지 일만 하면 내가 주어진 난 노동자니까 일만 해야지, 난 학생이니까 공부해, 이런 어떤 공식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에 사실상 정부가 이간질을 하면서 어용 노조를 만들기 시작했죠. 노동자들끼리의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막 우리가 이제 인간답게 살아보자, 살인적 임금을 좀 인상을 해라, 막 그러면서 광장을 메웠고, 그때 나타난 게 여러분들 이제 민주 노조라는 게 생긴 거예요. 민주 노조. 그때 한국노총은 어용노조가 돼 있었던 거고, 처음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전국 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이라고 생깁니다. 그렇죠? 전노협이라고 생기고 이어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지금의 민주노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산별 노조, 뭐 금속, 그다음에 뭐 자동차, 막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제 산별 노조라면서 노동자들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같이 정당 활동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노동당이에요. 그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당이 필요하다 해서 나타난 게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래갖고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진보 진영을 대변해서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정당으로 나오면서 결국 이제 87 민주화 항쟁이라는 노동계와 학생 그리고 시민사회가 합쳐져 갖고 87 민주화 6월 항쟁을 이끌었고, 그 6월 항쟁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 절반의 성공이 됐던 겁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노동자들의 지위도 급격히 향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 시대가 많이 이제 열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가 올라갔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근로자는 일만, 학생은 공부만, 이런 국가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결국 자본이 원했던 통제론이었어요. 자본이 원했던 이 통제론을 근로자가 노동자가 공장에서 광장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모든 학계도 교수님들은 애들이나 가르쳐라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사실상 민주화의 요구, 학생들 더 이상 다치면 안 된다면서 교수도 학계들도 일어나고, 종교계도 그 당시에 문익환 목사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 이러면서 모두가 종교 학생,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할 때는 종교는 종교 활동이나 열심히 하고
교수들은 애들이나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일이나 공부나 하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 통제론 자본과 기득권들이 원했던 그런 거였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각자 행동하는 내가 내 자리에서 과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늘 근로자라는 말을 제가 쓰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근로자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근로자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냐면 근로자는 일본 놈들이 맡은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 시대 때 보면 근로정신대, 근로호국단, 그러니까 앞에 근로라는 거예요. 근로라는 것은 상명하복 체제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그러니까 위에서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근면 자조 협동 또는 근면 성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노동자는 내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한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사측의 동등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 대투쟁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진일보하고 이제 노동자들의 인권이 성장하고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문민 정부가 들어오고 그렇죠.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오고 비록 김영삼이 3당 야합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문민 정부라는 최초의 문민 정부가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진짜 어떤 국민이 뽑은 대통령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각계의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가 사실상 민주주의나 민주화에 대한 그리고 민주주의 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간과한 게 있어요. 지금의 현실이 왜 이렇게 참혹하냐. 그때 이제 노동자들은 인권 신장 그리고 학계의 어떤 민주화의 열기, 노동계, 그다음에 학생, 학계, 종교계 모두가 군부 독재를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엄청난 성장을 이뤘지만 이때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재벌 기득권들이었던 거예요. 재벌 기득권들이 사실상 견고한 짜임을 그들의 어떤 카르텔, 엄청난 그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정경련이에요. 정경련. 우리가 이 정경련이라는 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로 돈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의 돈 넘버 1, 2, 3, 4, 5 뭐 할 것 없이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정경련이라는 돈의 권력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우리 많은 민중들은 거리로 나와갖고 민주화의 열기에 대통령 직선제까지 이루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정경련이라는 엄청난 돈의 힘으로 사실상 얘네들이 입법부 어디죠? 국회에 자기의 어떤 삼성 장학생 또는 수많은 재벌의 입김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힘으로 사실 대변을 할 수 있는 장학생들을 국회에 투입시키고 삼성 장학생들이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를 할 것 없이 치밀하게 그들이 돈으로 모든 권력을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영화 이런 것들 보면 막 그런 과거의 어떤 그 재벌의 힘, 뭐 더킹이나 그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게 허구나 어떤 어떤 가상적으로 시나리오로 쓴 거지만 결국은 지금 보면 영화 내부자들이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2002년에 이미 합니다. 2002년에.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보면 자본과 권력 실세들 특히 특수부라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보세요. 이재용이는 항상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결국은 밖에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정말로 어떤 이 정경련이 돈과 재벌의 힘이 사실상 정의의 편에 서서 재벌을 단죄했다 그러면 이런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사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확히 보면 이런 재벌 권력이 사실상 시장이 뒤에서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자본주의의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특수부 검찰 출신들이 결국은 나중에 대기업의 사건을 수십억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그들은 재벌을 무죄를 주장해주고 그리고 삼성 법무팀이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검사들의 고위공직자들, 검사들은 전부 삼성 법무팀에 가 있고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런 자본과 권력, 그 자본과 권력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예요. 그렇죠?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죠. 문재인 정부의 한계는 자본과 검찰의 결합을 넘지 못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누구랑 싸웠어요? 윤석열의 검찰과 싸웠잖아요. 그렇죠? 자본과 권력의 힘을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언론 재벌, 조선일보, 그리고 엄청난 사법부의 카르텔, 검찰과 법관들의 어떤 그 엄청난 조직들에 의해서 사실상 행정부의 권력 5년짜리 갖고는 도저히 이 시장 권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여졌고요. 결국은 윤석열이 결국은 자본과 결국은 정경련, 재벌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어요? 결국은 사익과 자본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이런 거는 온데간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모든 정책을 하면 상속세를 면제하고 부자들의 어떤 초부자들 감세죠. 상속 우리가 부모 잘 만나갖고 상속 많이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상속세가 급한 것 같이 상속세를 감면을 해주고 왜 초부자들의 종부세를 걷지 않고 오로지 유리지갑인 우리 어떤 노동자들의 지갑만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저도 우리가 제가 가끔 지금의 현실을 잘 보려 그러면 5년짜리 권력이 재벌 권력을 친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비교가 옳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베네수엘라가 폭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벌 개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가 외부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복지 정책을 펼치다가 정부가 사실상 파탄났다라는 언론의 기사가 있지만 그건 미국발 기사예요. 베네수엘라 그 당시에 차베스였나요? 차베스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요. 결국은 국내에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석유로 인해서 엄청난 그 돈을 갖고 있던 이 재벌들이 그 재벌들 뒤에는 미국이 있었던 거죠. 그 재벌들 배우는 미국이었고 그 이 재벌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차베스가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오늘 재미없어요. 이해도가 좀 낮으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민주주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알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차베스가 어떤 개혁이나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제대로 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던 것들이 재벌 기업들이었어요. 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차베스 정권을 무너뜨렸냐면 기업들이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베네수엘라의 물가가 쫙 막 몇만 프로 이렇게 폭등을 하냐면 쉽게 살 수 있는 볼펜이나 칫솔 같은 것들도 재벌이 물건을 공급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베스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 재벌들이 어떤 생활 필수품 자체를 생산을 안 하고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의 사주를 받아갖고 차베스는 반미 성향의 어떤 성향의 어떤 정치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우성되는 거죠. 쉽게 구하고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히 어떤 편의점이나 슈퍼만 가면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차베스도 결국은 미국에게 손을 들고 결국 다음 정권이 넘어가면서 지금의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려진 이 정경련이라는 어마어마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정권을 잡자마자 사실상 정경련이 해체됐었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정경련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때 탈퇴를 하고 그 당시에 뭐 현대도 탈퇴를 하고 SK도 탈퇴를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편법으로 이름만 바꿔서 정경련을 복원시키는 거 여러분들 봤죠? 그렇죠? 지금 다시 삼성, 현대, SK 할 것 없이 정경련에 준하는 이름만 바꿔서 그거를 지금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점 시대는 변하고 시민들은 깨어나는데 왜 우리는 늘 저들에게 권력을 내줄 수밖에 없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왜 우리는 쟤들한테 선거를 하면 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자들은 바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걸 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정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게 바로 오산인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재벌을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삼성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리 게테르테나 되면 가능하지 정상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의해서 선출된 5년 정부가 처음부터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 성장과 국민들 경제 활성화입니다. 근데 적어도 손에 피 묻히면서 재벌을 때려잡으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재벌을 건드릴 수가 없는 이제는 성역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권을 잡았다고 치세요. 정권 잡자마자 5대 재벌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막 때려잡는 순간 그 재벌도 공장 막 해외로 이전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미국 이전한다, 중국 이전한다 그러고 SK 반도체 공장 막 이전한다 그러고 현대자동차 공장은 그러면 대한민국 일자리 자체가 텅텅 비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서 죽겠다 그러고 노동자들이 일자리 없다 그러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정권이 권력을 잡아도 재벌을 손을 못 대요. 거기에 조중동은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고 있다. 무조건 재벌 잡기 혈안돼서 민주정부 국내 일자리 100만 개 날라가. 이런 언론들의 결국 재벌에 상산하는 그 재벌을 대신하는 족벌 언론들이 결국은 그 재벌의 이득을 지켜줘야만 자기네들이 그 광고 수입으로 자기네들이 먹고 살거든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야 우리는 나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정말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점점점 우리가 이런 어떤 민주화 투쟁을 하고 민주당을 응원을 하고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이라는 정부가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정부의 탄생은요 결국은 이 기존에 있던 정치 부패 권력들 정경유착을 했던 정치 부패 권력들과 민주화를 토대로 했던 저항 세력 우리는 저항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기득권은 재벌과 반민족 행위자들이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검찰이 나타난 거예요. 이 틈을 부패한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을 심판하면서 586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거에 바로 지금의 검찰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대한민국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게 뭐였냐면 주류의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류의 교체. 제가 그렇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가 민주진보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을 응원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응원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요. 돈으로 안 되는 일 없죠. 그렇죠? 예전부터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돈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미 이 천민 자본이 지배하면서 돈의 힘을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여러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와
하면서 정말 눈물 날조록 이제는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재벌을 개혁하고 보다 좋은 대한민국에 한 발짝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 엄청난 저항 세력들이 와, 내가 대통령이지만 살떨리는 재벌 권력과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손을 잡았을 때 대통령 하나 죽이는 일은 일도 아니라는 걸 봤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혁명의 힘으로 사실상 5년짜리 대통령이 됐을 때도 와, 이제는 작살 한번 내자, 노무현의 한을 풀자라고 했을 때 그 벽을 또 우리가 느끼는 과정을 보면서 그 틈을 타서 이제는 검찰의 특수부와 재벌과 결탁을 했던 이 검찰이 그 빈틈을 타고 권력을 잡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여러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님 대통령 만들고 나서 와, 대한민국 죽었다, 니들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에게 모든 걸 바라면 이재명을 죽이는 길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거대 민주당의 친문 기득권이 있죠. 친노 친문에 여태까지 민주당의 주류로 20년간을 지켜온 민주당의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친명이라는 조직은 급조된 거죠. 사실상 대선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한 명, 두 명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민주당의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경랑의 시간이에요. 구 권력과 신 권력이 부딪히는 게 지금 친문, 친명의 공천 갈등이에요. 원인이. 이런 민주당 안에서도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데, 대한민국이라는 큰 어떤 권력 싸움을 보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우리가 절대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5년짜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가 언젠가는 대통령을 만들면 이재명이 모든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면서 모든 기대를 걸면 우리는 또 다시 제2의 노무현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일 때 입진보들이 노무현이 뭐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했냐, 사학법을 통과시켰냐, 아무것도 모든 걸 노무현 탓이라고 했어요. 그 노무현인 대통령이 겪는 거대 재벌 카르텔과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언론의 그 권력자들과 싸울 때 오히려 노무현 쓰러지지 말라 그러면서 끝까지 무한 지지를 줘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노무현을 배신한 건 민주진보였어요. 저는 지금 친문 진영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친문 친명을 갈라치기 위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거대 재벌 중심의 입법, 사법, 행정, 조중동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민주당은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세대 교체에 수긍하는 이재명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그룹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만 없으면 다시 자기가 배지를 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 분석 다른 것들 여러분들 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이가 거대 자본과 그리고 정경련, 족벌 언론, 왜 이 사람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정과 상식은 개나 갖다 주고, 왜 그런 자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거부권이 1년 반 만에 9개가 나온 거죠. 양국관리법이 재벌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약자 서민,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을 위한 법인데 양국관리법을 거부하잖아요. 간호법이 도대체 이게 거부할 만한 법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치료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향상인데 이걸 거부하잖아요. 이걸 통과시키는 순간 재벌 기득권들의 손해가 있으니까. 양국관리법을 통과시켜주는 순간 결국은 싼 값에 쌀을 수급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노란봉투법이라는 이 법은 뭐예요? 재벌을 위한 법이잖아요.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동자들의 노사 분규를 재벌이 돈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 이거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자체가 재벌, 기득권, 족벌 언론이 만들어낸 특수부 출신의 검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니즈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왜 거부합니까? 대장동에서 50억 처먹은 새끼들, 표현부 자기네들과 연관돼 있는 검사 출신들, 사법 출신들 못 받는 거예요. 응? 김건희 주가 조작 이거 왜 못 받습니까? 지금 마누라의 범죄는 누구보다도 단죄하고, 그렇죠?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했던 윤석열이가 지금 마누라 이런 거 안 받잖아요. 다분히 이 재벌 독점의 기득권 카르텔은 자기 사람에게는 한없이 솜방망이고 조금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그래서 한동훈이가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동료 시민이라는 것,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모든 국민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쟤네들은 국민들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거예요. 동료 시민, 동료라는 건 나와 동료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걸 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이거를 진상이 드러나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타격이 올까 봐 하는 것이죠. 진짜 국민을 위한 정부면 이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났냐 진상규명을 하고 예방정책을 하는 게 바른 정부잖아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도 안 밝혀진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해운업, 정치, 그 다음에 모든 권력들이 다 엮여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윤석열 정부 보세요. 재벌과 부재를 위한 감사나 규제 완화 기꺼이 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조건 유예시키자 그러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윤석열이는요. 자본의 이윤 증식이 민생경제라는 논리예요. 대한민국 재벌이 잘 살아야지, 그 재벌들이 잘 살고 수출이 잘 되고 해야지, 예전같이 재벌과 대기업이 잘 나가야지 국민들 민생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결국은 민생을 희생시켜서라도 재벌 독점, 재벌 대기업의 규제 완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그러잖아요. 정말로 민생경제 살리겠다 그러면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뭐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그런 정책을, 결국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재벌의 독과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벌을 규제하고 재벌을 탄압을 해야죠. 오히려. 근데 반대잖아요. 재벌을 살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거라서 예전에 이명박근혜 정부 때 항상 썼던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낙수 효과는 재벌이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들 국가가 어려울 때 재벌이 돈 내놓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내 유보금으로 700조 800조 막 쌓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재벌이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을 살려줘요. 근데 재벌은 절대 그 돈을 국민들이 우리 기업이 어려웠을 때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우리가 돈을 내놔야 되겠다. 누가 그럽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자본의 이윤 증식이 국가 발전이라는 잘못된 낡은 사고방식이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가의 경제 파탄에 이르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재벌들은 좋겠어요. 대통령도 마음만 먹으면 만들고, 입법부의 수장도 마음만 먹으면 밀어주고, 사법부, 행정부,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인 심층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심층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대의 코미디, 검찰이 디올백을 건넨 최 목사를 주거침입 수사로 착수했대요. 주거침입. 네가 오라 그랬잖아. 최 목사가 무슨 주거를 침입해.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최 목사가 주거를 침입했으면 경호원들이 다 잘라야죠.
그쵸? 불법적으로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를 갔다 그러면 거기 앞에서 경호하고 있던 애들 뭐야? 어? 네가 오랬잖아. 여사님 추석 인사 드리러 가려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 오세요? 응? 언제 오세요?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디올백 오세요. 응?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거 침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거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약속 잡고 간 사람을 주거 침입죄로. 아유 진짜 한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에서 한동훈이가 어떤 짓을 하냐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유승민을 어디에다가 활용할 것이냐. 그거 뭐냐면 이준석과 유승민을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유승민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승민을 공천을 배제시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유승민과 이준석이는 한 몸인데 어떻게든지 한동훈이는 유승민을 당 안에서 예우를 해주면서 유승민과 이준석이를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공천을 줄까? 근데 유승민이 한동훈이 따위한테 이용될 사람이 아니죠. 하여튼 여기도 재밌어요. 이 부분을 이 포인트를 놓고 보면 재밌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고발사주 어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한 게 있죠. 일단 아쉬운 것부터 얘기하고 먼저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할게요. 이 손준성의 고발사주는요 공수처의 1호 작품입니다. 공수처가 조사해서 손준성이를 기소까지 한 사건이에요. 공수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비록 1심에서 징역 1년의 어떤 그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거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게 최초 보도가 어디냐면 뉴스버스예요. 지금은 뉴스버스에서 전한 어떤 전혁수 기자라고 이분이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제보자가 있었죠. 그 제보자가 제보를 받고 김웅과 손준성이가 내통을 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는데 이상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가 나왔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가 나온 것은 사실상 이 공직선거법에는 윤석열과 당연히 한동훈이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무죄가 되었고 아쉽지만 이거는 법리적인 다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손준성이 미친놈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손준성이 미친놈이 아니라면 왜 가만히 있는 이 사건을 김윤과 짜고 고발을 해달라. 그러니까 고발인 자리만 빼고 더욱더 웃긴 거는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피해자라는 애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피해자고 최강욱 의원이랑 유승민을 잡기 위해서 고발만 해달라였어요. 왜 고발장에 손준성이는 피해자를 왜 손준성이가 피해자를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라고 썼냐? 손준성이 미친놈이 아닌 이상 왜 이거를 지 혼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이거를 했겠냐? 당연히 윗선은 한동훈과 윤석열 아닙니까? 응? 안 그래요? 당연히 그 당시에 이 손준성이가 아마 제 기억에 대검 수사정보과장이었나? 그쵸? 그래서 모든 정보와 그런 것들을 맡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손준성이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심각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 선거법 위반 이게 무혐의 나온 거고 윗선을 수사하지 않은 거예요. 윗선을 수사하지 않은 거. 당연히 손준성이 미친놈이 아닌 이상 너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거 왜 수사 안 합니까? 윗선의 짓으로 당연히 수사한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수사를 해야 돼요. 응? 공수처는 이 사건을요 지난해 2023년
2023년 11월에 공수처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를 합쳐갖고 2년, 총 5년을 구형했어요. 그 윤석열 허락 없이 얘가 미친 거 아닌 이상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3년을 때렸단 말이에요. 더 중요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들.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왜 그러면 윤석열 검찰이 총선 개입이 됐다 그러면 더 큰일 날 사안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전에 줄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윤석열이 검찰이 총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일대 파란이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검찰이 노골적으로 2020년 총선에 개입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은 무혐의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 판결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판결도 저는 이상합니다. 이게 손준성이 1년 받았다고 와할 일이 아니에요. 판결대로라면 손준성이가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상관과 상관의 부인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피해자로 고발장을 만들어 돌린 게 되는 겁니다. 미친놈 아니고 나서 그 당시에 검사장이었던 한동훈이나 당신의 그 당시에 상관이었던 윤석열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피해자로 고발장으로 만들고 그걸 돌렸다? 손준성이 왜 그래야 만드는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 그쵸? 당연히 윗선은 윤석열과 한동훈이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한동훈 한다는 소리가 더 지켜보겠다. 반드시 이 사건은 이제 1심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한동훈이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어요. 그렇죠? 손준성이는 지금이야 대구고검 차장검사지만 그 당시에는 수사 범죄정보기획관실에 있었어요. 대검에. 결국은 검찰의 주요 인사가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 검찰권을 이용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김웅이라는 국민의힘의 그 당시에 출마를 앞둔 사람이 검찰과 손을 잡고 2020년 총선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가 이 사건의 팩트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인 김웅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둘이 짜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낸 사건이죠. 그래서 정치검사를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 아무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왜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네가 윗선이잖아. 응? 네가 윗선이잖아. 왜 네가 시켰다고 말을 못하냐? 추접스러운 새끼야. 그리고 윤석열 씨가 제가 여러분들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쇼 저는 아직도 이건 100% 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봐도 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덤빌 수가 없어요. 권력이 아직 3년 이상 살아있고 총선이 끝나면 한동훈이는 윤석열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덤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치 평론가들이나 정치 민주당 관계자들이 섞고 있는 건데 제가 어디까지 예상을 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싸우고 나서 KBS 그때 제 방송 돌려보세요. KBS 신년 대담을 KBS 땡뉴스 KBS와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명품백 의혹 돌파할 거다 얘기했잖아요. 2월 7일 날 한대요. 2월 7일 날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2월 7일 날 KBS와 신년 인터뷰를 통해서 명품백 의혹을 직접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상하죠? 주가 조작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주가 조작 얘기 안 하고 뻔히 몰카 공작은 나쁜 범죄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하면서 제가 예상까지 시나리오 다 얘기해 줬잖아요.
제2부속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감찰관 제도도 도입하겠다. 이 얘기 제가 시나리오까지 써줬어요. 이거 2주 전부터. 그쵸? 응? 2주 전부터 내가 시나리오까지 써줬어요. 자네들 출구 전략은 KBS와의 인터뷰다. 더욱더 웃긴 거는 KBS와의 인터뷰도 라이브도 아닙니다. 녹화로 한대요. 녹화로 한다는 건 뭐죠?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 날라오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것도 녹화로 한답니다. 녹화로 한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경률이가 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의문이 하나 풀렸어요. 제가 정치 분석을 하면서 왜 김경률을 데리고 갔지? 김경률, 그러니까 저는 김경률의 활용 가치 일부러 한동훈과 윤석열 그리고 김경률, 제가 저번에 김경률의 과거를 말씀드렸죠. 김경률이가 참여연대 출신이지만 김경률이가 떴던 회계사가 떴던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전에 일명 삼바 사건의 분식 회계를 세상에 알리면서 김경률은 떴죠. 여러분들 그거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김경률이라는 사실상 어떤 참여연대 민주진보를 가정한 참여연대의 소속이 김경률이가 떴던 사건이 바로 삼바 사건이었어요. 그 삼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경률은 참여연대에서 정의로운 회계사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때 삼바 사건을 누가 수사했다? 한동훈이가 수사합니다. 이상하죠. 김경률이가 검찰에서나 알만한 정보들을 어떻게 알고 삼바의 회계 정보를 입수해서 세상에 터뜨립니까? 한동훈과 그때부터 커넥션이 있던 거죠. 그렇죠? 한동훈과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김경률은, 이건 어디까지나 저도 살아야 되니까 예상입니다, 검찰의 자료를 가지고 참여연대에서 터뜨리려는 의뢰를 받은 걸로밖에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터뜨리면 굉장한 파장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사실상 삼바 사건을 한동훈이가 지휘하면서 이재용을 가둘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된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얼마나 돈독한 사이가 됐겠습니까? 한동훈이는 자기를 스타로 만들어준 검사예요. 그럼 한동훈과 김경률이가 보통 사이겠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있는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김경률이가 터뜨렸던 삼바 사건의 수사주의를 한동훈이 했고, 아니나 다를까 조국 장관님과 검찰 사태 때 가장 한동훈과 윤석열이 위기일 때 나타나서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이가 조국을 갑자기 사모펀드를 밀어붙이잖아요. 그쵸? 한동훈이 맡은 사건에는 꼭 김경률이 나타나요. 우연이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김경률이가 조국 장관님의 사모펀드 사건을 어떻게 압니까? 어디에 투자했는지, 제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참여연대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조국을 쳐야만 검찰개혁을 방해할 수 있었던 한동훈과 윤석열이 당연히 또 김경률을 이용해서 자료를 넘기고, 김경률은 조국의 사모펀드는 부적절하다라고 한테 비판을 한 거죠. 그쵸?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서 한동훈이와 김경률은 끈끈한 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위기 때마다 검찰에 한동훈의 수사를 도와주었던.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보다도 김경률, 한동훈, 윤석열은 한 패거리예요. 이번에 김경률이가, 저는 이거에 처음부터 쇼라고 한 게 김경률의 입에서부터 도화선이 됐거든요. 그렇죠? 김경률이가 진짜로 제대로 정신 박힌 자면 국민의힘 들어갈 일도 없죠. 갑자기 김경률을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으로 영입을 하죠. 아, 드디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김경률은 공천보다는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의 이번 총선에 있어서 위기의 해결사로 노릇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김경률이 들어오자마자 김건희 명품백을 얘기합니다. 왜? 딴 사람이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김기현이가 얘기하면 반란이 돼요.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치의 감을 찾아보세요. 김기현이가 김건희 명품백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윤석열과 기존 정치 세력들의 정면 충돌이 돼요. 근데 영입한 김경률이가 이 얘기를 하면 한동훈의 쇄신과 윤석열과 선긋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경률의 입을 빌려서 사실상 이 쇼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결 구도를 만든 시발점이 김경률이에요. 막말로 김경률이가 돌발적인 행동으로 그 어떤 짜고 치지 않는 이상 김건희 명품백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김경률은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자르면 그만이에요. 안 자르잖아요. 왜? 이번 총선에서 김경률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뜬금없이 여러분들 김경률이 이번에 뭘 합니까? 노무현 재단 때리기를 해요. 아, 저의 의문이 풀린 거야.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김경률을 영입한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를 내리꽂는 거는 윤석열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내리꽂은 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의 명단을 지 혼자 꾸몄겠습니까? 당연히 비대위원 명단하면 윤석열에게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름이 김경률이가 올라갔다 그러면 야, 얘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랬으면 당연히 안 됐겠죠. 윤석열도 오케이 했기 때문에 김경률이 비대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김경률이 김경률의 이번 역할이 뭐냐? 김경률을 이용해서 야당 때리기의 역할은 가장 필요한 게 김경률인 거죠. 그렇죠? 김경률 입에서 노무현 재단을 때리면 얘는 항상 앞에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다니잖아요. 김경률이 조국을 때리고 김경률이 노무현 재단을 때리고 오늘 이례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정치 호사가들이 김경률 좀 있으면 항복하고 날아갈 것이다. 진짜 정치 분석 거지같이 하는 거예요. 김경률을 왜 날립니까? 야당 때리기에 이용하려고 이번 총선에 김경률의 역할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김경률 입에서 조국을 때리고 김경률 입으로 노무현 재단을 때리고 그러면 효과가 야당이 야당 때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제원이가 노무현 재단을 때리고 장제원이가 김건희를 때리면 반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김경률 입을 통해서 노무현 재단 기념관 건립 비용 의혹을 제기하면 한마디로 제가 분석한 건 검찰의 캐비넷을 김경률의 입을 통해서 발설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검찰의 캐비넷을 검찰이 열면 엄청난 정치 개입이 되고 정치 검찰이 되고 검찰의 캐비넷을 전통적인 국민의힘 정치 세력들이 그 캐비넷을 깔면 이게 검찰과 국민의힘이 짰다고가 되지만 김경률의 입을 통해서 까면 참여연대 진보 진영에서 노무현 재단을 까는 내부 고발자가 되거든요. 김경률의 역할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도 안 되게 무슨 진짜 싸웠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김경률 옷 벗고 날아갈 것이다. 아니죠. 한동훈이가 오늘 이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래서 모셔왔다. 소름 돋죠. 한동훈이가 김경률이가 노무현 재단을 때리니까 한동훈이가 이럽니다. 이래서 김경률을 모셔온 것이다. 검찰의 캐비넷을 김경률 입을 통해서 또다시 깐다는 거죠. 예전에 삼바 사건 같이. 그쵸? 예전에 삼바 사건 터뜨렸던 것 같이 검찰의 자료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거를 김경률 입을 통해서 야당 탄압을 하는 거죠. 딴 사람들의 입을 통하면 그냥 정치 괴략으로 모략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의문점이 풀린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이것들은 완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완전한 누가 빌드업을 하고 누가 시나리오를 썼지만 아예 이걸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운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도 이걸 마치 진짜 싸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안 그래요?
한동훈이가 이번 총선 끝나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윤석열 집권은 3년이 남았는데. 한동훈을 이용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세력들이 곳곳에 투입되면 결국 한동훈의 국민의힘 승리가 윤석열의 승리거든요. 이번이 총선이었으면, 이번이 윤석열의 임기가 마지막이었으면 싸움이 가능해요. 미래 권력과 신구 권력의 충돌. 아직도 윤석열은 2년도 안 됐는데 무슨 한동훈이가 들이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죽여버리죠. 막말로. 김경률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흑서에도 나가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김경률의 역할은 바로 검찰의 캐비넷을 대신해서 발설해주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니들 걸렸지. 노무현 재단의 건립자금 가장 궁금해하는 게 누굴까? 검찰 니들이지.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거 어디서 넘어갔겠어. 이게 왜 김경률 입에서 나와? 김경률이가 뭘 안다고 노무현 재단 건립자금을 니네가 어떻게 알아? 검찰 자료 아니야? 니들 캐비넷을 김경률 입을 통해서 지금 발설하는 거잖아. 제가 분석하면 그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조국 장관님과 검찰 사태 때도 한동훈 옆에서 갑자기 사모펀드 잘못됐다 얘기하고 조국 흑서를 쓰고 한동훈이가 위기 때마다 나타나요. 완전 끈끈한 사이죠. 그 다음 우리 박미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국 신당 드디어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2월 1일.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 중앙 발기인은 200명, 지역 발기인은 100명. 조국 장관님이 이제 홀로 서기를 자청한 거죠. 이제 저는 분명히 민주당에게 해법을 얘기했어요. 어떤 해법이었냐? 어차피 욕먹는다. 민주당이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려고 회귀하는 것은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욕을 먹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소수 정당들이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 의회에서는 왜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를 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병립형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해법을 제시해 줬어요. 병립형으로 가면 국힘당과 손을 잡는다고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게 크나큰 민주당이 짐이 된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는 개혁연합신당을 만들자. 여기까지는 찬성이에요. 저는. 그 대신 민주당이 자기 몫을 챙기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개혁연합신당이 민주당 중심으로 만들어서 1번부터 15번까지 민주당이 먹고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그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최고로 욕 덜 먹으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에 저는 이건 어디까지 충정어린 마음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1번부터 15번까지 그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뻔뻔함이 없나 봐요. 아니 병립형으로 가갖고 15석 20석 먹을 바에 연동형으로 가갖고 그냥 우리가 1번부터 15번까지 하겠다. 그리고 다 모여라. 나는 이게 오히려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민주당이 병립형 권역별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거 나중에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일인데 이거를 전당원 투표에 붙인다? 그래서 실무 작업을 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최고위에서 병립형 권역별로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 저는 찬성을 할 거예요. 찬성을 할 거지만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해서 뭐합니까? 딴 거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결정을 하면 전 따라줄 거예요. 따라줄 거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욕도 덜 먹고, 전 적어도 민주당이 국힘당과 손을 잡고 병립형을 통과시켰다라는 이런 비판만큼은 받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국힘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욕을 안 먹어요. 그쵸? 국힘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욕을 안 먹는데 왜 민주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살 길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오죽하면 병립형을 생각하겠냐. 민주당 정청래 의원님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오죽하면 병립형을 하려 그러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병립형을 할 경우에는 이낙연 신당이나 이런 쪼무라기 새끼들을 작살을 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밉잖아요. 민주당을 배신하는 자들. 위성정당 만들어갖고 몇 석이라도 처먹으려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손해가 더 많아요. 저는 충정 어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립형 권역별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이 너무너무 손해가 많아요. 단시간들의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갖고 민주당이 160석, 170석 단독 과반은 이룰 수 있지만 범진보 세력이 200석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의석을 떠나서 먼저 나는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민주당이 명분 싸움에서 져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병립형 권역별로 갈 경우에는 국힘당은 안정적인 11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거든요. 안정적인 110. 그러면 윤석열 탄핵은 물 건너와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국힘당과 손을 잡고 이번에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과연 총선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늘 민주당 탓하는 인간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타겟으로 잡고 윤석열 끌어내려야 되는 시점에 타겟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범진보 개혁신당의 민주당이 플랫폼이 돼서 모든 정당을 다 참여시키고 민주당은 1번부터 15번까지 먹겠다. 욕을 먹더라도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해도 이낙연 신당이나 이쪽을 저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나는 시민사회 어떤 소수 정당들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니들 여태까지 원내 진입도 단 한석 녹색당 같은 경우에 단 한 번도 원내 진입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플랫폼의 중심이 돼갖고 모든 진보 세력들이 하나의 위성정당이, 그럼 위성정당 욕 먹을 일도 없고 이낙연의 신당이나 이런 애들은 참여를 못하겠죠. 그래서 민주당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들 경우에는 최대 30석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범민주 세력이 60%의 지지율을 얻는다 그러면 만약에 비례가 47석이지만 뭐 50석이라고 65, 30 60%만 따도 25석 이상 얻는다고요. 민주당이 15석 가져가고 니들의 13, 왜 그러면 정의당 5석, 뭐 니들 다 합쳐봐야 10석도 안 되잖아. 응? 나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래도 욕먹고 병립형 권역별로 가도 욕 뒤지게 먹고, 응? 국민의힘과 손잡았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또 뭐 시민사회에서만 욕을 안 먹으면 되잖아. 저쪽도 위성정당 만드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1번부터 15번까지 먹겠다. 응?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부 위성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고 16번부터 나머지 소수정당들 니들끼리 지지고 먹던가 니들끼리 나눠 먹던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최대 26석은 나와요. 그렇죠? 범진보주의 통단결에서 하면 진보당, 녹색당, 뭐 민중당, 정의당 니네들 알아서 먹어라. 난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딜레마가 뭐냐? 범진보 연합 개혁 신당을 만들 경우에는 저 새끼들이 계속 민주당을 16번 이후로 나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되냐 이 말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도 민주당이 좀 뻔뻔해지라는 거예요. 그냥 1번부터 15번까지가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16번부터 나머지는 다 참여를 해라. 이렇게 하면 국힘당과 손도 안 잡게 되고 저는 민주당의 대승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범진보 진영도 이탈하지 않고. 그렇잖아. 그렇다 그래갖고 국힘당과 손을 잡고 욕먹을 바에는 차라리 대놓고 민주당이 1번부터 15번까지 갖는다 그러면서 소수 정당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결국은 자기네들이 짱구를 굴려보면 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투표를 하고 이렇게 되면 한 50% 이상만 나와도 25석 정도는 가능한데 그러면 정의당 5석 그 다음에 뭐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다 합쳐봐야 7석밖에 안 되잖아. 근데 자기네들이 짱구로 굴러오니까 야 여기서 10석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자기네들이 더 유리한 거잖아. 근데 민주당이 이런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병립형으로 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정당은 이준석의 개혁신당밖에 없어요. 이준석의 개혁신당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이게 왜 제가 병립형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결국 곧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의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다른 소수 정당들은 7% 이상의 득표율을 권역별에서 올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걸 3%로 낮춰준다 그래도 3%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저는 병립형도 민주당 자체가 의석을 늘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정당이 오히려 의석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게 결국 나중에 국힘당 의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기가 뭐냐면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이 민주당 탈당파 새끼들이랑 앞으로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할 인간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비례대표 포기하고 지역구에 출마를 시켜서 민주당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런 전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범민주 어떤 비례정당을 안 만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접전 지역에 노동당, 진보당, 정의당 학교도 1대 막 국힘당 1, 민주진영 7명이 나와갖고 자칫하면 민주당이 지역선거에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이나 이런 새끼들이 탈당파 내세워갖고 지금 민주당 당선되는 겹전지에다가 후보 낸다고 지랄하는 거예요. 연동형은 이재명 제거의 비수가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힘당과 손을 잡았다는 이런 오명을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국힘당과 손을 잡았었다는 그런 잘못된 이걸 기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욕을 먹어도 민주 진보 진영 안에서 먹어야 돼요. 제 말은 국힘당과 손을 잡아서 나중에 주홍 글씨로 따라다니는 것보다 욕을 먹어도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에서 1번부터 15번까지 결국은 너희들 당선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달려 있으니까 너희들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 민주당이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제가 보면. 민주당이 중심으로. 그럼 민주당은 왜 이런 생각을 못하냐면요. 무조건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을 만들면 뒷번을 차지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민주당이 플랫폼 위성 정당을 만들면 무조건 민주당은 지난 총선같이 10번 이후를 받는다든지 민주당은 무조건 뒷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손해보는 생각을 해서 그러지 저같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민주당이 1번부터 15번까지 하자.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니네가 25석이 됐든 30석이 됐든 너희들이 알아서 지지고 먹고 알아서 해라. 15번까지는 민주당이 갖겠다. 그리고 범진보 전부 참여해라. 이렇게 정면 돌파를 좀 하면 민주당이 부담감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걸 전당원 투표에 붙인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지만 저는 이게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과도에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연동형 하면 안 돼요. 그냥 연동형을 하면 민주당 손에 맞아요. 그냥 연동형이 아니라 민주당 중심으로 연동형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중심으로. 왜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를 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손해보는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동형을 하되 손해보지 말자고.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를 딱 갖는 순간 민주당 손해가 없잖아. 정치 박사들 많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과충들이 병립형 도배하고 다니던데 아니지. 사과충들은 오히려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을 아예 내가 주장하는 연동형은 민주당 중심으로 1번부터 15번까지고 쟤네들이 주장하는 연동형이 있잖아요. 신당 창당 세력들이 볼 때는 1번부터 15번까지는 신당 창당 애들, 민주당은 16번 이후로 그거는 신당 창당 세력들이 생각하는 거고, 나는 걔네들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민주당이 1번부터 15번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정당 니들이 뭐 알아서 나눠먹든지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사과충들은 오히려 신당 창당을 밀죠. 제 생각은 그게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정당들이 안 받으면 예전같이 더불어시민당같이 왜 안 들어오라고 하고 하면 되지. 안 받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위성정당 만들면 되지. 국힘당도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왜 우리가 위성정당을 못 만들어? 우리는 분명히 들어오라고 했는데 니들이 더불어시민당이 그렇게 한 거예요. 더불어시민당이 처음에 민주당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든 거야. 저는 2020년 같이 똑같이 하자는 거야. 그때는 내가 그 당시에 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고민을 걱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당시에 개국본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민주당에 큰 짐을 덜어줬는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대단한 거였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2020년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생각나시죠? 민주당의 고민을 없애줬던 거야. 나는 2020년 같이 하자는 거야. 그거보다 조금 더 실속 체리자는 거야. 2020년에는 민주당이 10번 이후로만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1번부터 15번까지 민주당이 갖자는 거야. 그러니까 왜 국힘당은 위성정당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거고, 물론 자기네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니네가 만드니까 만든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민주당 뭐 그렇게 하면 야당들이 참여를 안 해요. 안 하면 민주당이 지난 더불어시민당 같이 단독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1번부터 15번까지 소수 정당에게 줘야 된다는 거는 극구 반대입니다. 미쳤습니까? 내가 연동형을 주장하는 거는 1번부터 15번까지 민주당이 먹어. 좀 뻔뻔해지자고. 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표 얻어갖고 니네가 1번부터 15번까지를 처먹냐고. 99.999%가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그래서 대놓고 이제 범진보 플랫폼을 민주당이 나서서 만들고, 거기에 참여할 정당들 참여하려고 그러면 알아서들 니들끼리 회의해갖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오든가 같이 참여하든가 말든가. 민주당 위성정당 우리도 대놓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2대 총선이 끝나면 이렇게 위성정당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선거법을 논의를 해갖고 만들어갖고 이제는 확실하게 못하게 만들든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분 의견 좋죠.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예 두 개를 만든, 하나는 오직 민주당 위성정당과 하나는 통합법, 이게 들리는 건 되게 좋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이 소수 정당들이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자체를 반대하잖아. 그렇죠? 첫째,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자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고, 둘째, 범진보 연합으로 소수정당을 만들자.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냥 민주당 위성정당 찍고 범민주 시민사회는 여기 찍고. 근데 쟤네들 개파가 7개예요. 여러분들 모를걸? 녹색당, 민중당, 뭐 진보당, 얘네 다 달라. 얘네들 개파가 7개라서 얘네 합쳐지기가 쉽지가 않아. 응? 소수정당들 자체가 걔네들 단합하기가 개파가 7개야. 개파가. 그거를 어떻게 걔네가 통합을 시키냐고. 응? 그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쟤네들은 민주당이 따로 만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국은 얘네들이 노리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갖고 자기네들이 국회 진출인데,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면 쟤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나는 이거야. 민주당 중심으로 플랫폼 정당을 민주당이 선언을 하고 들어올 정당들 모집하고 1번부터 15번까지 하면 처음에 뭐 민주당의 어떤 오만과 야욕이다라고 지랄하지만 계산해보면, 야, 이거 잘하면 27번까지 되면 12석이 시민사회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 욕심내지 말고 한 15번까지만 먹자고. 20번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20번까지는 좀 무리고, 민주당이 한 15번까지만 먹고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부 그 연합정당에다가 투표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연동형은 달라요. 민주당 중심의 연동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과 손을 잡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이건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 발목을 잡을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의견을 저는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병립형 권역별로 간다 그러면 거기 찬성해주면 되죠 뭘. 그걸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그런 거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네, 오늘 저의 어떤 선거법의 생각은 여기까지.